아폴로의 달 착륙 성공 이후 나사는 다음 목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175년에 한 번뿐인 천재이루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태양계 외곽 행성들이 일렬로 정렬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과학자들은 곧장 계산에 들어갑니다. 탐사선이 이 행성들을 차례대로 지나가면서 속도를 계속 붙여나간다면 외곽 행성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줄이고 탐사 속도는 끌어올리는 일석이조의 전략이에요. 그 비결은 바로 중력도움, 행성의 중력을 살짝 빌려서 탐사선의 속도를 높이는 우주판 슬링샷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원래는 해왕성까지 30년이 걸리던 여정을 단 8년에서 13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나사의 과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 기회까지 20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건 절대 놓쳐선 안 돼요.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가 바로 행성 대탐사 계획 그랜드 투어입니다. 나사는 먼저 그랜드 투어를 위해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채용 공고에 대놓고 그랜드 투어를 언급했어요. 짜자, 200년 만에 태양계 행성들을 전부 다 탐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할 인재들은 당장 나사로 튀어오도록 하세요. 또 나사는 기왕 200년 만에 기회가 오는 거 조금 더 욕심을 내기로 했어요. 탐사선을 한 번만 발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발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계획이 1977년엔 목성, 토성, 명왕성 경유 임무, 1979년엔 목성, 천왕성, 해왕성 경유 임무,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각각 탐사선 2개, 총 4개의 탐사선을 통해서 행성들을 탐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외곽 행성 5개를 전부 탐사할 수 있고 전체 탐사 기간은 기존의 13년에서 7년 반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랜드 투어 계획은 당시 과학자들이 계획할 수 있는 거의 최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계획은 머지않아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나사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거든요. 베트남전, 물가 상승, 국민 여론까지 여러 이유가 겹쳤습니다. 결국 나사의 그랜드 투어 계획은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랜드 투어는 탐사선을 4대 발사하고 행성을 5개 탐사하고 기간은 15년이나 걸려요. 이게 워낙에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무리 절약해봐야 당시 기준으로 7억에서 9억 달러나 들어가요. 한화로는 무려 1조 원이 그냥 넘어가는 돈이에요. 게다가 나사는 이미 바이킹 탐사 계획에다가 돈을 왕창 썼고 또 당시 막 생겨났던 우주왕복선 계획이 대중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이런 여러가지 상황이 겹쳐져서 그랜드 투어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야, 나사 너네 무슨 돈이 썩어나는 줄 알아? 지금 이 큰 돈을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우주 탐사에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시 미국 정치권은 큰 돈을 들이고도 성과가 없을 수도 있는 도박은 원치 않았어요. 그 대신에 확실하고 반복 가능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 했어요. 결국 1971년 12월 그랜드 투어는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듬해 1972년 나사는 예산 브리핑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하, 우리 의원님들 그랜드 투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 나사가 프로젝트 규모를 대폭 줄여서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메리너 목성 토성 탐사 계획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요? 천왕성, 해왕성도 포기했고요. 이 정도면 승인각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사는 약 3.6억 달러의 예산을 받아냈습니다. 당초 필요했던 예산의 40~50%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죠. 자, 여기서 잠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리너 계획은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수성, 금성, 화성에서 큰 성과를 내고 이미 완료된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나사는 왜 보이저나 그랜드 투어가 아니라 메리너, 목성 토성 탐사 계획이라고 발표했을까? 나사는 왜 다 끝나고 종료된 프로젝트 이름을 가져왔을까? 이것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메리너는 수성, 금성, 화성에서 큰 성과를 내서 이미 검증된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미국 의회나 예산 담당자들에게 메리너는 성공적인 탐사선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었죠. 그렇다면 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이름으로 도전적인
비싼 계획을 내놓는 것보다 성공, 안정의 이미지를 가진 메리너를 사용하는 게 훨씬 낫겠죠. 게다가 나사는 이미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랜드 투어를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 똑같은 이름을 또 썼다가는 다시 거부당할 가능성이 컸어요. 그래서 나사는 아예 메리너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거예요. 자자, 의원님들, 이것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메리너 계획의 연장선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탐사선의 이름은 보이저로 변경되긴 했지만요. 그런데 나사는 사실 뒤에서 작당을 꾸미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랜드 투어를 취소시키고 목성과 토성 이렇게 2개만 탐사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천왕성, 해왕성까지 다 탐사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자, 일단 우리 의원님들 구슬려서 예산부터 타내고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까지 가보자고. 200년 만에 오는 기회 이대로 놓칠 수는 없잖아. 그렇게 나사는 몰래 천왕성, 해왕성까지도 갈 수 있는 탐사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절반 이상으로 깎여버린 탓에 돈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는 이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해야 됐는데 먼저 나사는 마리너호, 바이킹호 등등 기존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돈을 아꼈다고 해요. 또 나사는 애초부터 해왕성까지도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해왕성에 도착해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 최소 10년 이상 작동 가능한 원자력 전지를 넣었습니다. 또 나사는 보이저 5에 상징적인 물건도 넣었어요. 바로 골든 레코드입니다. 만약에 보이저가 지능을 가진 외계 생명체와 마주친다면 골든 레코드는 그들에게 인류의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이 작은 원판에는 인류의 인사말, 지구의 소리, 음악, 자연의 음향,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골든 레코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려둔 게 있으니까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나 설명란,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1977년 3월 나사는 메리너 목성 토성 탐사선의 이름을 여행자라는 뜻의 보이저로 변경했습니다. 먼 훗날 이 탐사선은 목성, 토성뿐만 아니라 천왕성과 해왕성, 그리고 성간우주까지 아주 먼 여행을 떠날 텐데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보이저는 총 2대가 발사됩니다. 1977년 8월 20일 보이저 2호가 먼저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9월 5일 보이저 1호가 뒤이어 발사됐죠. 엥? 1호가 먼저 출발한 게 아니야? 왜 2호가 먼저 출발하지? 1호, 2호는 발사 순서가 아니라 도착 순서 기준이에요. 보이저 1호는 2호보다 약 보름 늦게 출발했지만 1호는 2호보다 더 빠른 궤도를 타서 목성에는 4개월, 토성에는 9개월이나 먼저 도착했어요. 1979년 3월 5일 발사 후 1년 6개월 동안 시속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우주를 달려온 보이저 1호가 드디어 목성에 도착합니다. 보이저 1호는 목성 중심에서 불과 34만 9천 킬로미터, 구름 꼭대기에서 따지면 27만 8천 킬로미터 거리까지 접근해서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목성 근접 관측을 시작했어요. 보이저 1호는 목성과 위성들, 자기장, 방사선대까지 목성계 전체에 대한 정밀 관측을 약 48시간 동안 집중 진행했습니다. 먼저 보이저 1호는 목성의 위성 2호의 사진을 나사로 보냈는데 이 사진을 받아본 과학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말 2호 맞아? 화산이 9개나 있는데? 이 발견은 당시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행성이나 위성의 내부 열은 대부분 식어서 지구의 달처럼 죽은 세계일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이저 1호가 포착한 건 지구 밖 천체에서 최초로 확인한 화산 활동이었어요. 게다가 그 규모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작은 분출구 하나가 아니라 무려 9개의 활화산이 동시에 불을 뿜고 있었던 거예요. 이 순간 과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태양계의 다른 세계들도 여전히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성 지질학의 관점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호에서 화산이 터지면서 황, 산소, 나트륨 같은 물질들이 목성의 자기장에 붙잡히면서 만들어진 초거대 플라즈마 고리가 포착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2호 플라즈마 토러스라고 부릅니다. 보이저 이후 여러 후속 연구에 따라서 이 거대 플라즈마 고리에 대해서 많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호 플라즈마 토러스의 크기는 안쪽 지름이 약 35만 킬로미터, 바깥쪽 지름이 약 57만 킬로미터, 폭만 해도 약 14만 킬로미터에 달해요. 지구를 일렬로 11개는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플라즈마 도넛이죠.
플라즈마의 온도는 섭씨 수십만 도에 이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오하고 목성은 자기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마치 거대한 전기 케이블처럼 전류를 주고받습니다. 그 전류 세기는 무려 300만 암페어, 지구의 번개 수십 개가 동시에 꽂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동한 전하 입자들은 목성 극지방으로 떨어지면서 거대한 오로라를 만들어냅니다. 즉 이오는 목성 오로라의 연료 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오에서 방출된 나트륨 원자들은 태양풍에 휩쓸려서 목성 반대쪽으로 수백만 킬로미터나 뻗어있는 나트륨 꼬리를 만듭니다. 이것은 지상의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커요. 자, 이렇게 이오는 목성에 비해서 정말 작지만 이오 플라즈마 토러스로 목성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1979년 보이저는 목성 주위를 돌면서 정말 희미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목성의 얇은 골이었어요. 이전까지는 태양계에서는 토성에만 고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약 4개월 동안 이오의 화산, 자기권, 목성의 고리까지 관측하고 나서 토성으로 나아갑니다. 보이저 1호가 떠난 후 1979년 7월 9일, 이번에는 보이저 2호가 목성에 도착합니다. 보이저 2호의 가장 대표적인 관측 성과는 바로 목성의 대적반입니다. 1979년 보이저 2호가 대적반을 측정했을 때 기준으로 대적반의 지름은 약 23,000km, 지구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는 크기예요. 대적반 내부에서는 초속 약 100m, 시속 약 500km의 파괴적인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폭풍의 가장자리에서 나선 모양으로 중앙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적반의 크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대적반의 지름은 약 41,00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9년 보이저 2호가 대적반을 측정했을 때는 지름 약 23,000km, 그런데 2009년 허블 망원경이 촬영했을 때는 17,900km로 측정됐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대적반의 크기가 변하는 이유를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가 관측한 목성의 대기는 변화무쌍했습니다. 작은 빨간 점도 있었고 하얀 소용돌이도 있었죠. 목성의 대기는 끝없이 변화하고 있는 소규모 폭풍들의 향연이었습니다. 보이저 2호의 유로파 탐사도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보이저 1호도 유로파를 찍긴 했죠. 하지만 이게 해상도가 워낙 떨어져가지고 이 사진을 보면은 얼음 표면에 금이 간 건가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보이저 2호가 근접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을 보니까 길게 이어진 줄무늬들이 빽빽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깊게 파인 산맥이나 커다란 충돌구는 거의 없었고 표면 전체에는 거대한 얼음판을 잘라 옮겨놓은 듯한 줄무늬가 퍼져 있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살짝 밀려났다가 다시 맞춰진 듯한 모습이었죠. 줄무늬 양쪽의 높이는 거의 똑같고 사이에는 주변보다 어두운 색의 물질이 채워져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얼음 아래에서 솟아오른 염분 섞인 바닷물이 다시 얼어붙은 흔적일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은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얼음이 깨진 게 아니라 얼음 밑에 바다가 있어서 얼음판이 움직인 뒤에 다시 얼어붙은 흔적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얼음의 두께는 최대 30km 정도로 측정됐어요. 이 두꺼운 얼음 아래엔 무려 50에서 100km 깊이의 액체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태양계에서 지구 말고도 바다를 가진 천체가 처음 확인된 순간입니다. 이 밖에도 보이저 2호는 아드라스테아, 메티스, 테베 등등 목성의 새로운 위성들을 찾아내고 토성으로 나아갔습니다. 1980년 11월 보이저 1호의 토성계 진입. 보이저 1호는 토성의 구름 꼭대기에서 약 12만 4천 km 거리까지 접근해서 토성 관측을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토성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거리였습니다. 먼저 보이저 1호는 토성의 고리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토성의 고리는 하나의 커다란 원반처럼 보였는데 이 고리를 가까이서 봤더니 고리는 하나의 원반이 아니라 수많은 띠가 겹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띠들 사이에는 비어있는 공간도 많았죠. 고리는 주로 얼음 조각과 돌, 암석 조각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토성의 하루 길이는 10시간 39분 24초. 토성 상층 대기에는 수소가 대부분이었고
헬륨의 비율은 고작 7% 남짓. 참고로 목성의 헬륨 비율은 약 11%, 그런데 토성은 7%로 목성보다 낮아요. 이 수치를 보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토성 내부에서는 헬륨이 토성 중심으로 떨어지는 헬륨 비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때 헬륨은 수소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막대한 열을 방출할 것입니다. 실제로 토성 중심부의 온도는 11,700도나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토성의 중심 온도가 높은 이유로 헬륨 비가설을 가져왔습니다. 보이저 1호는 토성의 적도 부근에서 초속 500m, 시속 1800km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의 폭풍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목성 대적반의 폭풍보다 3배는 더 빠른 속도였어요. 토성에서는 오로라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로라는 지구에서 관측되는 오로라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구에서 오로라는 주로 고위도 지역, 극지방 주변에서 발생하는데 토성의 경우는 중위도 지역에서도 오로라가 발생했습니다. 토성에서 오로라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저 1호가 토성으로 향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타이탄이었어요. 예전에 파이어니어 11호가 타이탄의 아주 흐릿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때 타이탄이 두꺼운 대기를 품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이 대기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타이탄의 표면은 어떤 환경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타이탄의 환경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타이탄을 관측하면서 동시에 해왕성과 천왕성까지 관측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보이저 1호의 탐사 경로하고 겹치지 않았거든요. 결국 나사는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보이저 1호가 타이탄에 근접 비행해서 타이탄을 상세히 관측한다. 그 대신 보이저 2호가 천왕성, 해왕성으로 향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모든 전체를 관측할 수 있다. 보이저 1호는 토성 궤도에 들어오자마자 거의 타이탄의 들이박을 듯한 기세로 타이탄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보이저 1호는 두 번 다시 해왕성, 천왕성 쪽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 타이탄 관측에 실패한다면 보이저 1호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보이저 1호의 이번 선택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보이저 1호는 타이탄의 뒤쪽까지 파고들어서 무려 6,400km 거리까지 접근했거든요. 이렇게까지 가까이 접근한 결과 타이탄의 대기 조성, 밀도, 압력까지 정밀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지구보다 약 1.5배 두꺼웠습니다. 대기는 거의 대부분 질소로 이루어져 있었고 메탄도 꽤 많았습니다. 타이탄의 표면 온도는 영하 180도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보이저 1호에는 레이더 장비가 없어서 타이탄의 표면이 땅인지 바다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대기 성분 분석 결과 타이탄의 메탄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또다시 비처럼 내리는 대기 순환 구조가 있을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이 데이터를 파악한 과학자들은 곧바로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타이탄은 원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설은 과학계의 흥미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만약에 타이탄이 원시 지구를 닮았다면 타이탄의 연구는 곧 원시 지구에 대한 연구입니다. 또 정말 어쩌면 운이 좋다면 생명체 탄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훗날 나사는 아예 타이탄 하나를 주요 목표로 삼아서 카시니 하이언스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즉 타이탄이 이렇게까지 주목받게 된 건 바로 보이저 1호의 관측 덕분이었죠. 타이탄 관측을 끝낸 보이저 1호는 더 이상 방문할 천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저 1호는 타이탄을 마지막으로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 저 너머 외로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타이탄에서 진짜 귀한 데이터들을 다 쓸어 담아온 덕분에 보이저 2호의 타이탄 임무는 많이 간소화됐어요. 야, 이거 1호가 다 했네? 그럼 우리는 패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보이저 2호는 토성 대기의 기온과 압력 구조를 꼼꼼하게 측정하고 자전 주기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은근슬쩍 노리던 계획대로 방향을 쓱 틀어서 천왕성으로 향했어요. 어이쿠, 탐사선이 아직도 쌩쌩하잖아. 마침 궤도도 천왕성하고 겹친다고? 이런 우연이 있나? 저 의원님들, 보이저 2호 이거 버리기도 아까운데 천왕성까지 보내는 건 어떻습니까? 탐사선을 새로 보내는 것보다 돈도 훨씬 적게 든다고요.
자, 이렇게 나사 과학자들의 설계 덕분에 보이저 2호는 토성에 진입하기도 전에 1980년 11월 천왕성까지 가는 것이 공식 승인됐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보이저 1호가 토성 고리에 대한 연구, 타이탄 연구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 두 번째, 보이저 2호가 천왕성까지 날아가기에 괜찮은 상태일 것. 두 조건은 이미 달성했죠. 이제 보이저 1호는 천왕성 쪽으로 날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멀다는 거예요. 천왕성까지 간다면 태양빛은 지구에 도달하는 것에 400분의 1밖에 안 돼요. 말 그대로 캄캄한 우주 한복판인 거죠. 여기서 사진 한 장이라도 찍으려면 셔터를 아주 오랫동안 열어둬야 돼요. 밤에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무진장 흔들리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게다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보이저가 보내는 신호는 약해지고 전송 시간은 길어지고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양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사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지구의 귀를 키우자고. 먼저 호주 캔버라의 시무주 통신센터에서 전파망원경 3개를 묶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700km 떨어진 파크스 망원경까지 무선으로 연결했어요. 남반구에 초대형 지구 귀를 만든 거예요. 또 캘리포니아 골드스톤 기지에 64m짜리 접시 안테나를 무려 70m로 확장했어요. 더 멀리 있는 신호도 잡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뉴멕시코에 전파 망원경도 합류합니다. 자, 이렇게 지구 전역에 있는 귀들을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큰 귀를 만든 거예요. 보이저 2호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보이저 2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데이터 압축 기능. 덕분에 전송 속도는 무려 2.5배나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저는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많은 내용을 더 빨리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구는 귀를 키웠고 보이저는 말하는 법을 업그레이드했어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보이저 2호가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으로 향하는 거예요. 1980년 1월 24일 보이저 2호는 천왕성으로부터 81,500km까지 접근했습니다. 약 8만 km라고 하면은 상당히 멀어 보이는데 보이저 2호가 촬영한 천왕성 사진은 그때까지 인류가 찍은 그 어떤 천왕성 사진보다 훨씬 선명하고 상세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봤던 천왕성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전축이 무려 97.77도나 기울어져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천왕성은 완전히 옆으로 누운 채 태양 주변을 굴러가는 행성이었습니다. 자전축이 이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고리도 자기장도 대기순환까지도 전부 다 비스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자기장은 자전축과도 안 맞고 아예 복잡하고 비대칭적인 구조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독특한 모습이 아주 오래전에 천왕성이 지구 크기의 원시행성과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충돌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혹은 3번이나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는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천왕성에서 정말 놀랍게도 140번의 번개, 정확히는 정전기 방전을 감지했어요. 그런데 사진에는 한 장도 찍히지 않았어요. 왜냐? 천왕성은 너무나도 두꺼운 구름이 대기를 덮고 있어서 아무리 번개가 번쩍여도 겉에서는 입자 하나 보일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번개 위력은 어마어마했어요. 한 번 칠 때마다 1억 와트, 에너지로는 약 1000만에서 2000만 줄. 이 정도면은 제트 엔진 7개가 순식간에 풀 파워를 낸 것하고 같은 에너지예요. 천왕성은 겉으로만 조용해 보였던 거지 그 속은 알고 보니 격렬한 에너지가 있었던 거예요. 보이저 2호는 10개의 새로운 위성도 찾아냈습니다. 코르델리아, 오필리아, 비앙카, 크레시다, 데스데모나, 줄리엣, 포르티아, 로잘린드, 벨린다, 퍽, 그리고 페르디타까지. 그 중에서도 천왕성의 위성 미란다는 정말 압권이었어요. 깎아지른 절벽, 깊은 협곡, 거대한 단층, 매끈한 신생지형과 오래된 충돌구 지형이 나란히 공존하는 기괴한 표면. 마치 천체가 조각조각 꿰매진 듯이 보였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미란다의 모습을 보고는 첫 번째, 부서졌다가 다시 재조립된 거다. 두 번째, 지질활동 때문에 표면이 몇 번이나 재구성됐을 거다.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미란다의 실제 모습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보이저 2호는 해왕성의 고리 2개를 찾아냈어요. 이 고리는 비교적 젊었고 얇은 부스러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왕성의 고리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 고리는 천왕성의 위성이 조성력 때문에 깨지고 가루가 돼서 생긴 거라고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는 천왕성을 아주 짧은 시간 탐사했지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임무를 마친 보이저 2호는 이제 해왕성으로 향합니다. 1989년 8월 25일 보이저 2호는 지구에서 무려 45억 킬로미터 떨어진 해왕성에 도착합니다. 푸른 대기에 둘러싸인 이 행성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보이저 2호는 해왕성의 대기에서 강력한 번개 활동을 감지했고 자기권 내부에선 전자기파, 플라즈마파까지 포착했습니다. 또 보이저 2호는 해왕성의 대기에서 최고 시속 약 2100km, 초속 580m에 달하는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바람을 관측했습니다. 이 바람은 해왕성의 대극점 주변을 휘몰아쳤죠. 해왕성의 대극점은 목성의 대적점처럼 보이는 거대한 폭풍 구조물인데 보이저 2호의 관측 당시 해왕성의 대극점은 지구 크기만 했어요. 하지만 몇 년 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다시 해왕성을 관측했을 땐 이 대극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후 관측에서는 다른 위치에 새로운 어두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마치 지구의 태풍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할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대극점은 이게 진짜 폭풍인지 아니면 메탄 구름층에 난 거대한 구멍일지 여전히 과학자들은 논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보이저 2호 이후로는 해왕성을 탐사한 우주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보이저 2호는 그동안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해왕성의 어두운 고리를 포착했어요. 또 데스피나, 갈라테아, 라리사, 프로테우스, 나이아드, 탈라사까지 총 6개의 새로운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탐사에서 특히 가장 주목받은 위성은 바로 트리톤이에요. 트리톤은 해왕성의 자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트리톤이 해왕성의 중력에 포획됐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트리톤은 점점 해왕성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36억 년 후에는 해왕성의 기조력 때문에 산산조각 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이저 2호는 해왕성계 관측을 마지막으로 성간 우주로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보이저 2호는 2025년 현재까지도 천왕성과 해왕성을 직접 방문한 유일한 탐사선이에요. 또 천왕성하고 해왕성의 고화질 사진들은 전부 보이저 2호가 남긴 사진들이에요. 또 보이저 2호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태양계에 4가지 거대 가스 행성을 전부 탐사한 인류 역사상 유일한 탐사선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대기록은 앞으로도 깨지기 힘들겠죠? 성간 우주로 나아가고 있는 보이저 1호는 1990년 2월 14일 명왕성 궤도 너머에서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이 사진이 바로 그 유명한 가족 사진이에요. 우리한테는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바로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금성, 지구,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총 6개 행성이 태양 옆에 점처럼 희미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당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즉흥적인 제안에서 시작됐어요. 사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지구를 찍는다는 건 과학적인 활동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칼 세이건은 우주에서 인류의 위치를 찍는 건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거리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건 우리 존재에 대한 겸허함을 되새기는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나사의 일부 전문가들은 태양빛이 렌즈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했어요. 그래도 칼 세이건의 제안에 호의적이었던 당시 나사 국장 리처드 트롤리가 동의한 덕분에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사진은 우리 인간이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후에 보이저 1호는 카메라 전원을 끄고 남은 에너지를 전부 더 멀리 가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1998년 보이저 1호는 파이어니어 10호를 추월하면서 태양에서 약 103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 순간 보이저 1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나아간 물체가 됐습니다. 2013년 9월 13일 나사는 보이저 1호가 마침내 태양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태양권 경계를 넘어 성간 우주로 진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보이저 1호는 초속 17km의 속도로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우주 너머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간 우주 항해자로서 말이죠. 보이저 2호는 천왕성, 해왕성을 지나 본격적인 성간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 11월 5일 보이저 2호는 1호에 이어 태양권 계면을 넘어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성간 우주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보이저 2호는 초당 160비트라는 아주 느린 속도로 소중한 과학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고 있습니다.